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37세 여성입니다. 오늘 글을 올리는 이유는 3년 전에 제가 몸으로 겪은 끔찍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기 위해서예요. 요즘은 젠더 갈등이니 뭐니 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앙숙이 되어서 싸우는 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 여자들이 남자를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자의 가장 큰 적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을 결혼을 한 뒤에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집요하게 괴롭혀서 강박증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몇 년간 겪어야 했어요. 제가 당한 정신적인 고통은 기혼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악마 같은 잔인한 본성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를 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사수였고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의 그에게 저는 금방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최지은 씨,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한 달 동안 지연 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줄 담당자예요. 우리 잘 지내봐요. 네, 직장 생활은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누구나 초보인 시절은 있으니까요. 저만 믿어요. 그는 제가 업무에 잘 적응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3개월 만에 업무를 완전히 익히고 주어진 업무를 혼자서 척척 해내게 되었어요. 김 대리님 감사해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젠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저녁 쏠게요. 그렇다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저는 그동안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녁을 샀고 그 뒤로 저희들은 가끔씩 같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를 떠나서 사적인 대화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몇 달 뒤에 그와 함께 창원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그에게 완전히 빠지고 말았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작업반장이 저희들을 맞아주었어요. 그는 생산 현장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고 누구나 그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작업반장이라는 직책은 보잘것없었지만 그는 공장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어요. 공장을 처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화가 나면 말보다는 주먹부터 휘두르는 다혈질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공장장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더러운 성질만 빼면 최고참답게 누구보다 공장 일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수시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아, 여자들은 말이야. 머리는 텅 비어있는 쓸모없는 동물들이야. 남자한테만 잘 보이면 편히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는 지독한 남성 우월주의자였고 여성인 제 앞에서도 이런 모욕적인 말을 주저없이 했어요. 남자를 주인처럼 받들고 섬길 줄 모르는 여자는 인간 취급을 해주면 안 돼. 저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 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술에 취한 작업반장이 저를 보면서 해벌쭉 웃더니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 최양, 이리 와서 술이나 한잔 따라봐. 누가 뭐라고 해도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지. 안 그래? 반장님, 여직원에게 이런 모욕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 성추행이란 거 아세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이런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경고를 하자 작업반장은 제게 화를 벌컥 내면서 참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어요.
아, 이 계집 주제에 어디 남자한테 눈을 똑바로 두고 대들어. 지금 해보자는 거야?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당장 지연 씨한테 사과하세요. 참고 있던 김대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작업반장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작업반장은 놀라서 멍한 표정이 되었죠. 아이, 김대리. 왜 이러나? 같은 남자끼리 말이야. 당장 지연 씨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본사 인사팀에 전락해서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대리가 으름장을 놓자 작업반장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얌전해졌어요. 거칠고 아나무인격인 작업반장도 남자이고 본사 직원인 김대리에게 대들진 못했어요. 아, 미안해요. 내가 술이 취해서 실수를 했네요. 기분 풀어요. 반장은 정식으로 제게 사과를 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에 저는 김대리를 제 남자로 점찍어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사귀는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너 모르고 있었구나? 김대리 사귀는 여자가 따로 있어. 아마 연애한 지 1년도 넘었지. 직장 선배 언니의 말에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쩐지 성격 좋고 외모 받쳐주는 남자가 애인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김대리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그를 마음속에서 지웠는데 얼마 후에 선배 언니가 뜻밖의 말을 해주었어요. 지연아, 빅뉴스야. 김대리 말이야. 애인한테 배신당하고 차였대.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것도 그냥 차인 게 아니래. 돈을 2천만 원이나 빌려가더니 바로 며칠 전에 다른 남자랑 기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야. 정말 웃기는 여자야. 그 언니가 들려주는 사건의 전말은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사귄 지 1년이 넘었고 그녀를 배우자로 확신하고 있던 김대리가 결혼에 대한 말을 꺼내자 그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아주 안 좋아. 아버지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거든. 그녀는 아버지가 친구에게 2억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살던 집도 처분하고 전세로 옮겨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더랍니다. 김대리는 흔쾌히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녀는 얼마 전부터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에게는 양다리 걸치던 남자가 있었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애인에게 배신을 당한 김대리는 장기 휴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보름이 지나서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그는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침울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는데 몇 달 뒤에 그가 먼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시련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극복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연 씨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의 진지한 고백은 전기에 감전이 된 것처럼 짜릿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5개월 정도 사내 커플로 연애를 했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사내 연애를 금지하지 않았기에 동료들은 저희들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저희들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가 만만한 여성이 아니란 느낌이 들었어요. 날카로운 눈매하며 근엄한 표정이 예비 며느리인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야.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라. 명심해라. 딸 같은 건 필요 없어. 어머님 뜻은 알겠지만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바로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시애미가 말을 하면 고분고분 따를 것이지. 어디 토를 달고 나서. 긴 말 필요 없고 무조건 아들 낳아. 이건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하는 명령이니까 잘 새겨들어. 시어머니는 결혼 전 첫 대면부터 빠른 시일 내에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왜 아들만 고집하시는 거야?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내가 3대 독자거든.
남편은 시어머니가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와서 그녀 자신도 아들을 바라고 원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달달 볶이면서 강박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유별난 집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자 시어머니의 압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녔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조금도 봐주지 않았어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세상에,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자가 어쩌면 집안을 이 꼴로 해놓고 싸돌아다니냐? 분가를 해서 시어머니와는 따로 살았지만 거의 매일같이 제 집을 찾아와서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어머니, 저도 일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라고요. 뭐야? 이따위로 살림을 할 거면 당장 직장 때려치우고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만들어.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고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저를 볶아댔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내가 분명히 빨리 애부터 만들라고 했을 텐데. 넌 시애미 말이 우습게 들리니? 어머니, 저도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요즘은 혼수로 애를 뱃속에 넣어오기도 한다던데. 아휴,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으니 옛날 같았으면 당장 소박을 맞을 일이야. 남들은 참 쉽게도 애를 가지던데 저는 그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도 마음이 쓰이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아들이 들어선다는 한약을 지우기도 했고 저를 데리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수백만 원을 주고 부적을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도 가서 불임 검사를 몇 번이나 받았지만 남편과 저 모두 정상이란 말을 들었어요. 모두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말끝마다 애도 못 낳는 것이란 말을 달고 사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모임을 시댁에서 가졌는데 제가 식사 준비를 거두려고 갔다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었어요. 네 며느리는 아직도 소식이 없어? 그래, 이젠 걔 얼굴만 봐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야. 아유, 세상에. 하필이면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와서 3년이 넘게 애가 없으니 너도 답답하겠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시키고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싶은데 아유, 준호 녀석이 말을 안 들으니 미치겠어. 시어머니는 애를 못 낳는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사람이 아닌 애 낳아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모두 제 잘못이니 돌아서서 억울한 마음에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왠지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 3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처럼 기뻤어요.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아도 이보다 기쁠 수는 없었어요. 소식을 들은 남편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저 때문에 노심초사하던 친정엄마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아휴, 이제 됐다. 하늘이 우릴 도운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바랬던 임신 소식을 듣고도 좋아하기는커녕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제 홀몸이 아니니 당장 회사도 때려치우거라. 그리고 애를 낳을 때까지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말로는 임신한 며느리를 곁에 두고 보살펴 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불편한 일이어서 저는 다른 핑계를 댔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당신을 생각해서 들어와 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자.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두둔하고 나서자 저는 도리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매일 시어머니와 얼굴을 맞대고 지내다 보니 저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전부 제게 맡기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어도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가 등 뒤에서 느껴져서 편히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딸은 안 되니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정신적인 압박까지 더해져서 밤에는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랫배를 송곳으로 마구 찌르는 것 같은 아찔한 통증을 느끼면서 몸을 덜덜 떨다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병원에 누워 있었고 남편이 침통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애는 어떻게 됐어? 괜찮은 거지? 제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뱃속에 든 애가 걱정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애가 유산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어두워지면서 다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애는 다시 만들면 돼.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위로해 보려고 했지만 저는 세상을 전부 잃은 것 같은 허탈감에 살아갈 기운조차 없어졌어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날마다 찾아와서 제게 용기를 줘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병원을 나와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먼 산만 바라보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유산을 한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는 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는 모두 정신적인 것이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말만 했어요. 말은 쉽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던져진 것처럼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더는 참기 힘들어진 저는 남편을 설득했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던 거죠. 여보, 우리 다시 분가하자. 어머님하고 같이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사람 살리는 셈치고 당신이 나서줘.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끈질기게 설득하자 시어머니에게 다시 분가를 시켜달라고 매달렸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순순히 허락해주지 않았지만 남편이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다는 걸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의외로 금세 애가 들었었어요. 시어머니는 또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서 친정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지연이를 딸처럼 보살펴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돈도 시집살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애를 낳을 때까지만 제게 맡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딸 가진 죄인이란 말처럼 엄마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간청을 했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의 친정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애를 낳을 때까지 친정에서 엄마와 같이 지낸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 아쉽게도 딸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원했던 시어머니가 떠올라 걱정이 되었지만 손녀를 데리고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래, 애썼다. 딸이면 어떠냐? 아들은 다음에 낳으면 되지. 너무나 의외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냉대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손수 미역국까지 끓여주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에서 이제야 풀려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무서운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전에는 없던 지방으로 며칠씩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일 때문에 집을 비운다니 할 말이 없었죠. 당신 요즘 출장을 왜 이리 자주 가는 거야? 내가 외근이 많은 부서로 발령이 났어.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사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달에도 몇 번씩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니까. 그렇구나.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 힘들어도 별 수 있어. 당신하고 우리 딸 해주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고마워, 여보. 사랑해. 출장 때문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에 손을 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상해졌어요. 제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전에는 제 집에 오면 기숙사 사감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샅샅이 살피면서 꼬투리를 잡아 잔소리를 하면서 몰아세웠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애 키우느라 힘든데 이제부터 집안일은 내가 들러서 해주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 키우는 데만 신경 써. 네? 아니에요. 애 핑계대면서 집안일을 어머님께 떠넘길 순 없죠. 저는 집안일을 거들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으로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며 청소에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모두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의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딸의 돌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낯선 여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최지연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간 좀 내주세요. 낯선 여자는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다짜고짜 만나자고 했어요. 황당해진 저는 누군지 정체부터 밝히라고 말했죠. 저요? 당신 남편 동거녀예요. 됐나요? 뭐라고요? 그녀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지연 씨와 제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시간 내주세요. 저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뭔가에 홀린 듯이 남편의 동거녀라고 밝힌 여성을 만났어요. 전 당신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인간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정효주라고 했어요. 그녀가 남편을 만난 건 제가 유산을 한 직후였어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부남 주제에 총각인 척 행세하면서 배우자를 소개받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동거를 시작하자고 했답니다. 그녀도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동거를 시작했고 바로 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애가 생기자 그녀는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애를 낳은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뤘다고 해요. 그러다 딸을 낳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도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애를 가졌을 때는 간이며 쓸개까지 모두 빼줄 것처럼 굴더니 딸을 낳으니까 찬밥 신세가 되어서 버림받았어요. 살갑게 굴던 시어머니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부는 찬바람처럼 냉대를 하더니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찾아와서 월세 계약이 끝났으니 당장 방을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그 인간은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동거를 시작할 때 시어머니가 방을 구해주었다고 해요. 그녀는 전세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월세로 1년만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아들을 못 낳자 보증금을 빼버린 거죠. 그러니 젖먹이 애가 딸린 처지에 방을 비워줘야 하는 비참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인간이 유부남이란 걸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제정신인 인간이라면 절대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또 다른 짓을 꾸미고 있는 걸 알고 도저히 그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제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남편 말이에요. 집에 잘 안 들어오죠? 네, 지사를 관리하는 부서로 옮겨서 출장을 자주 가요. 거짓말이에요. 그 인간 지금 딴 살림 차려서 살고 있어요. 다른 동거녀가 낳은 아들도 있다고요. 전 머릿속이 어두워지고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잘해줬던 건 저를 안심시키고 남편이 다른 동거녀와 마음 놓고 딴살림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바보처럼 그 인간들의 장난질에 보기 좋게 놀아났던 겁니다. 제 생각에 모든 걸 꾸민 사람은 시어머니가 틀림없는 것 같았어요. 같은 여자이고 서러운 시집살이를 겪은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처참하고 모진 짓을 저와 그녀에게 저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허탈해서 맥이 풀렸던 마음이 진정되자 가슴속에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뜨거운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왔어요. 내 인생을 마음대로 짓밟아버린 인간 쓰레기 같은 그것들에게 제가 받은 고통 전부 되돌려줄 거예요. 지연씨, 우리 힘을 합쳐서 그 인간들 아작을 내버리자고요. 좋아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수모와 구박을 생각하면 피가 끓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우선 동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는 여러 차례 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만 당했고 남편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죠.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동거녀에게 갈 거예요. 그 인간을 몰래 따라가면 그것들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에 남편은 일주일간 지방으로 출장을 갈 거라고 했어요. 저는 딸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간 곳은 경기도였어요. 그는 주택가의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은 동거녀와 같이 지낼 거란 생각을 한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며칠 동안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한 다음에 남편의 첫 번째 동거녀였던 그녀와 같이 경기도로 내려갔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빌라가 잘 보이는 근처의 여관을 잡고 감시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동거녀가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딱 붙어서 히히덕거리는 두 년놈을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저희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대번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동거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집을 내 명의로 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용서해줘. 고작 집 때문에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저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고 그 인간들을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시어머니가 동거녀의 아들을 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들을 보고도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것들이 어디 와서 함부로 행패를 부려? 당장 나가! 옆에 있던 동거녀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시어머니한테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대드는 저런 것들은 당장 쫓아내야 돼요.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저는 내연녀에게 달려들었고 동거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적당한 선에서 좋게 합의를 하자고 애원을 했지만 저희 둘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서 꽤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알거지가 되어 쪽박을 차게 되었죠. 아들을 낳으려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남편은 얼굴을 들고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그만둬야 했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과 동거를 하면서 아들을 낳은 동거녀를 상대로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만 낳아주면 한 재산 떼주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넘어가서 동거를 했다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앞으로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야 하는 제 처지를 봐서라도 소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었지만 저도 이제부터 혼자 딸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 그녀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결혼 후에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저는 그녀들이 늘어놓는 푸념 섞인 하소연을 들을 때면 제 시어머니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혼 여성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리 못된 시댁 식구들이라도 제 시어머니처럼 이기적이고 악독한 인간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시댁과의 갈등이 생기면 피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해결책이 보일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